한국대학교의 캠퍼스는 언제나 활기와 야망으로 넘실거렸다. 국내 최고의 명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의 무리 속에서 강서연은 언제나 한 뼘쯤 비켜난 존재였다. 그녀는 마치 채도가 낮은 흑백 사진처럼 총천연색의 캠퍼스 풍경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이질적인 그림자였다. 서연은 늘 그랬듯 거대한 중앙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두꺼운 전공 서적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바로 옆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조차 그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보지 않으려는 것에 가까웠다. 그 무관심의 중심에는 이민준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주 아들인 이민준과 그를 추종하는 금수저들은 이 작은 왕국 한국대학교의 실질적인 지배자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경멸하고 배척했으며 조용하고 평범한 서연은 그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저기 좀 봐, 또 저러고 있네. 잿빛 유령처럼 말이야. 박소희가 날카로운 손톱을 매만지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유명 백화점 체인의 외동딸로 화려한 외모와 그보다 더 화려한 명품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듯 보였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묵묵히 책장만 넘기고 있는 서연이 있었다. 이민주는 소희의 말에 고개를 돌려 서연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관심도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과 다른 부류의 인간을 향한 차가운 무시뿐이었다. 그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주변의 무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가만히 내버려둬. 저런 애한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수준 떨어지는 일이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서연의 귓가에 박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일이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소음처럼 흘려들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학업이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여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 복도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이민준의 무리들은 의도적으로 서연의 앞을 가로막거나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다. 어머 미안, 있는 줄도 몰랐네. 사과 같지 않은 사과와 함께 터져나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따라붙었다. 서연은 흩어진 책을 다시 주워 담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재미를 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에도 북적이는 학생 식당 대신 한적한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다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미래의 비전과 시시콜콜한 연애담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다. 세상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서연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버티고 서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정문 쪽으로 쏟아져 나왔다. 누군가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러, 누군가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러 가는 길이었다. 서연 역시 그 인파에 섞여 터덜터덜 교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를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학교 앞 도로변에 정차한 현실감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새까만 리무진 한 대가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려한 곡선과 칠흑 같은 광택을 자랑하는 그 차는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주변의 평범한 풍경을 압도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 학교에 온 것일까? 총장님의 손님일까?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라도 방문한 것일까? 와, 저 차 좀 봐. 장난 아니다. 대체 누구 차야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호기심과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이민준과 박소희 역시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조차도 저런 수준의 차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민준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팔짱을 꼈지만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잠시 후 리무진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와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다. 모든 이들의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은 그는 모델처럼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분위기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를 넘어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누구를 찾는 듯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박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민준조차도 저 남자가 뿜어내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에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모두가 남자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분명 학교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러 온 것이리라.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남자는 인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인 것처럼 망설임 없는 발걸음이었다. 학생들은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고 그가 만든 길의 끝에는 이 모든 상황을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고 있는 강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볼일이 있을 리가 없었다. 분명 자신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정확히 그녀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서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다정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는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렸잖아. 그 말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주변은 충격과 혼란으로 얼어붙었다. 이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고 박소희의 입은 경악으로 벌어졌다. 늘 무시하고 경멸하던 존재감조차 없던 잿빛 유령 같은 강서연. 그 초라한 여학생의 이름을 저토록 엄청난 남자가 저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오직 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혁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 순간 이민준은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익숙함과 편안함이 묻어 있었다. 권혁.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유진테크의 총수이자 베일에 쌓인 젊은 회장. 그가 바로 서연이 지혁씨라고 부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리무진 쪽으로 이끌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일찍 끝나서. 데리러 왔지?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가자. 그들의 대화는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애정이 넘쳤다.
기사가 다시 정중하게 리무진의 문을 열었고 권지혁은 서연이 먼저 타도록 에스코트했다. 늘 움츠리고 다니던 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은 모두에게 엄청난 괴리감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두 사람을 태운 검은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 거대한 차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얼어붙었던 캠퍼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충격적인 광경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다. 늘 무시당하던 학생 강서연, 그리고 학교 앞에 리무진을 타고 온 남편의 정체. 거대한 미스터리가 한국대학교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검은 리무진이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억눌려 있던 소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에 비현실적인 광경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중심에는 당연히 늘 존재감 없던 학생 강서연과 그녀를 데리러 온 미스터리한 남자가 있었다. 방금 그거 진짜 강서연 맞아. 내가 아는 그 애. 말도 안 돼. 저런 남자를 어떻게 알아? 혹시 숨겨진 재벌집 딸이었나? 온갖 추측이 난무하며 캠퍼스는 순식간에 거대한 루머의 용광로로 변해갔다. 그동안 서연을 향했던 무관심과 경멸은 이제 질투와 경외,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신이 벌레 보듯 하찮게 여기던 존재가 감히 자신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남자와 함께 사라진 광경은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자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느껴졌다. 박소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이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저 남자는 대체 누구고 강서연? 쟤는 정체가 뭐야? 그녀의 눈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자를 빼앗긴 것에 대한 질투와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다. 이민주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는 자신의 무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장 알아봐. 강서연 전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샅샅이 뒤져. 그리고 저 남자 정체가 뭔지 반드시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서슬, 퍼런 맹세처럼 들렸다. 한편 캠퍼스의 소란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리무진 내부는 고요하고 아늑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서연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권지혁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혁 씨,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원치 않는 관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 분명했다. 권지혁은 서연의 걱정을 안다는 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 시끄러움의 화살이 더 이상 너를 향하지만 않으면 돼. 이제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오늘 학교에 간 유일한 이유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와 맺은 계약 결혼의 조건 속에는 분명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그녀의 세계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가 만들어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익숙해지고 있었다. 위험한 익숙함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계약 조건에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항변하듯 말했다. 그러자 지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그녀가 감히 외면할 수 없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계약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어. 특히 내 아내를 보호하는 방향이라면 몇 번이라도 내 아내라는 단어가 유독 서연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법적으로는 아내가 맞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낯선 타인에 가까웠다. 그들의 관계는 각자의 절박한 필요에 의해 시작된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한 계약 이행자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시각 한국 대학교에서는 이민준의 지시를 받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교 행정실에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강서연의 신상 정보를 빼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정보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허탈할 지경이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먼 친척집을 전전하다 장학금과 아르베이트로 근근히 학업을 이어가는 고학생. 그게 전부였다. 이게 다야. 정말 이게 전부라고. 이민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서류를 책상에 내팽개쳤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배경이 초라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남자와 엮일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 스폰서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겨진 막강한 후원자가 있거나. 박소희는 불안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만약에 정말 그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강서연을 괴롭힌 걸 알게 되면 어떡해? 그녀의 걱정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지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민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그의 오기와 분노의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꼬리 내리고 빌기라도 할까? 아니, 오히려 더 파고들어야 해. 전연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남자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감히 날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의 자존심을 건 전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역의 집, 이제는 그녀의 집이기도 한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역의 행동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의 등장은 평온했던 그녀의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 파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민준과 그의 무리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자신과 지역의 관계를 파헤치려 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직감했다. 권지혁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생각에 잠긴 서연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서연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유진테크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그가 바로 자신의 계약 남편이었다. 이제 그녀는 좋든 싫든 그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화려한 등장이 만들어낸 파문은 이제 막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민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행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정보망이 강서연이라는 이름, 석재 집중되었다. 사설 흥신소는 물론 전직 경찰 출신 해결사까지 고용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를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어 어떻게든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의 손에 들어온 것은 허무할 정도로 깨끗한 보고서뿐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불우한 유년 시절 장학금으로 연명해온 학창 시절,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모범적인 생활 기록. 그녀의 삶에는 그들이 원하는 추악한 비밀이나 숨겨진 배경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투명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고 하나 다름없는 계집애가 유진테크 권지혁의 아내라고 뭔가 이상하잖아. 이민주는 자신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포효했다. 그의 이성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발밑에 엎드린 해결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권지혁 회장 쪽에서 움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저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이민준의 분노의 찬물을 끼얹는 대신 오히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권지혁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서연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면 그녀와 권지혁의 관계 속에 그들이 파고들어야 할 추악한 진실이 숨어있을 터였다. 그의 뒤틀린 사고는 이미 정상적인 관계라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캠퍼스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이민준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늦게까지 논문을 검토하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폭풍처럼 그녀의 인생에 나타났던 바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지독하게 춥고 비가 내리던 겨울밤이었다. 1년 전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에 늪에 빠져 있었다. 유일한 피부티였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녀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려 뛰어다녔지만 차가운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하기만 했다. 사채업자들의 끈질긴 빚 독촉에 시달리던 먼 친척은 그녀를 외면했고 장학재단은 다음 학기 지원을 약속할 뿐이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고 할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매일 밤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절망감에 눈물을 삼키던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병원의 VIP 병실 복도를 지키던 비서와 경호원들을 대동한 권지혁이었다. 그의 첫인상은 차갑고 비정한 사업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서연 씨,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대학교 수석에 여러 학술 경연에서 익명으로 수상한 경력까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의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에 가까웠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시죠? 그녀의 마른 목소리에 지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계약 결혼. 권지혁은 할머니의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 그리고 서연의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년간 자신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며 외부에는 완벽한 부부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농담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왜 하필 저죠?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지혁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이사짐과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친척들을 잠재우기 위해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정략 결혼으로 또 다른 골치 아픈 관계를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완벽한 조건입니다. 똑똑하고 조용하며 무엇보다 배경이 깨끗하죠.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완벽한 비즈니스입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자신의 존엄성과 할머니의 목숨을 저울질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녀는 지역이 마련해준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연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낡고 곰팡내 나던 옥탑방에서 벗어나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편하고 불안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계약에 기반했다. 그들은 한 집에 살았지만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식사도 대부분 각자 해결했고 대화는 필요한 용건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역은 늘 바빴고 서연은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그들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서연의 책상 위에 그가 말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고 간 날.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산 없이 발만 동동 구르던 그녀의 앞에 그의 차가 기적처럼 나타났던 날.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새허연은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혁은 처음 서연을 필요에 의해 고용한 계약 파트너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세상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도 결코 비굴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녀의 고든 심지가 늘 차가운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온 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어느 날 밤 과로로 쓰러진 그를 서연이 밤새 간호해준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이마에 올려진 차가운 물수건과 곁에서 불편하게 쪽잠이 든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지혁은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단어의 무의미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듯한 감각이었다. 서연아. 지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를 깊은 상념에서 끌어냈다. 어느새 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또 늦게까지 공부하는군. 그러다 쓰러지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서연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들의 관계는 분명 계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단어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제 막 미래를 향한 작은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강서연과 권지혁의 관계에 대한 뒷조사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자 이민준의 분노는 조바심으로, 그리고 이내 비열한 계략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배경을 캐는 무의미한 짓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배경이 없다면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직접 부숴버리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자존심이자 유일한 무기인 성실한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이었다. 이제부터 작전을 바꾼다. 이민준은 자신의 아지트나 다름없는 최고급 라운지바의 VIP 룸에서 선언했다. 그의 주변에는 박소희를 비롯한 추종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전현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뭘까? 바로 장학금하고 그놈의 깨끗한 척하는 이미지야.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그의 입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악랄했다. 며칠 뒤에 있을 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고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담당 교수는 학계에서도 소문난 원칙주의자로 학업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납도 없는 인물이었다. 만약 강서연이 부정 행위로 적발된다면 장학금 박탈은 물론이고 정학 이상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터였다. 박소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걔가 워낙 철저해서 허점을 보일 것 같지 않은데. 그녀의 말에 이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허점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우리는 덫을 놓을 거야. 그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달콤한 덫을. 그들의 계획은 이랬다. 먼저 이민준의 아버지가 가진 인맥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담당하는 조교에게 접근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시킨다. 그리고 그 유출된 문제를 마치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익명의 계정으로 강서연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함정은 완성되는 셈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분명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난한 고학생에게 수석이라는 타이틀과 장학금은 목숨과도 같을 테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만의 비뚤어진 생각이었다. 그리고 시험 당일 그들은 교수를 찾아가 강서연이 시험 문제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할 계획이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습관처럼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다. 스팸 메일과 광고 메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의 메일 하나가 있었다. 한국대 경영학과 선배입니다. 강서연 후배님 필독. 호기심에 메일을 클릭한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메일의 내용은 자신을 졸업한 선배라고 소개하며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핵심 요약 족보라는 이름의 파일을 첨부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학교 생활 내내 그 어떤 선배와도 개인적인 교류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의 호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마우스 커서를 첨부 파일 위로 가져갔다. 아주 짧은 순간 파일을 열어보고 싶은 유혹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다. 이민준 무리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파놓은 비열한 덫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짓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메일을 삭제하고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강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함정을 피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했다.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하지만 절대 열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즉시 새로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바로 시험을 출제한 노 교수였다. 그녀는 메일에 방금 받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그대로 첨부하며 누군가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정중하게 보고했다.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강서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익명의 인물로부터 시험 족보라는 이름의 의심스러운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시험 문제, 유출이나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교수님께 바로 보고 드립니다. 부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메일은 철저히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함정을 판 주체를 역으로 공격하는 예리한 창이었다. 메일을 보낸 후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를 계속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하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험 당일 아침 강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민준과 박소희는 일부러 서연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곧 닥쳐올 파국을 기대하며 음흉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이 매수한 조교가 교수에게 귓속말을 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마침내 노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교탁 앞에 섰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교수의 입을 주목했다. 이민주는 이제 곧 교수의 입에서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쾌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다. 며칠 전 몇몇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라며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학업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다른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강의실은 순간 술렁거렸다. 이민준과 박소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교수는 말을 이었다. 다행히 한 학생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래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는 전면 폐기하고 어젯밤 새로운 문제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시험이 바로 그 새로운 시험지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비열한 짓을 꾸민 미상의 인물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이민준과 박소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완벽한 함정은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새로 나눠주는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민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무심함이 그 어떤 조롱이나 비웃음보다도 더 큰 모욕감을 이민준에게 안겨주었다. 그는 강서연의 조용한 방역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증오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닫기 시작했다. 시험 부정행위라는 회심의 카드가 강서연의 지략 앞에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자 이민준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굴욕감이었다. 교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온 그가 가장 하찮게 여기던 존재에게 2번이나 연속으로 허를 찔린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강서연을 짓밟는 것을 넘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서연과 그녀의 뒤에 있는 권지혁은 학생들끼리의 힘겨루기로 굴복시킬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이민주는 결국 자신이 가장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현역 국회의원이자 막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태섭 의원이었다. 그날 저녁 이민주는 굳은 얼굴로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육중한 원목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이내 결심을 굳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태섭 의원은 수많은 서류에 둘러싸인 채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시시콜콜한 학교 문제라면 그냥 돌아가거라. 이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에게 자신은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시시콜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업과도 관련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이태섭 의원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것이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이민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치부는 교묘하게 숨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이라는 여학생과 그녀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였다. 이태섭 의원은 다시 흥미를 잃은 듯 서류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에게 아들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자가 대체 누구인데 이 호들갑이냐? 이태섭의 무심한 질문에 이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적인 이름을 내뱉었다. 유진테크의 권지혁 회장입니다. 그 순간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펜을 움직이던 이태섭 의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다시 아들을 향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유진테크의 권지혁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권지혁. 그 이름은 이태섭 의원이 최근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차세대 국가전략사업으로 떠오른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사업자 후보. 그리고 이태섭 자신이 온갖 비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손에 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태섭 의원은 자신의 건설사들과 결탁하여 해당 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용도 변경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테크가 친환경 기술과 AI를 접목한 혁신적인 도시 계획안을 들고 나오면서 그의 계획에 거대한 차질이 생긴 참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있는 상대가 바로 그 권지혁의 아내라니.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이태섭 의원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 권지혁이라는 인물은 베일에 쌓여 있어 약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것도 평범한 학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장 견고한 성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그는 아들의 유치한 복수심을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알겠다. 이태섭 의원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정치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부터 그 여학생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났다.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너는 학교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민주는 아버지의 변화에 의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힘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며칠 후 유진테크의 본사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관련 부처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인허가를 지연시켰고 환경단체들은 갑자기 프로젝트 부지에 생태계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유진테크가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방해 공작은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해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다. 권지혁은 즉시 자신의 정보팀을 가동시켜 배후를 추적하게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의 책상 위에 보고서로 올라왔다.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 이태섭 의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태섭 의원이라 역시 그였군. 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이미 이태섭이 스마트시티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격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시점이 아들인 이민준이 학교에서 서연과 마찰을 빚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연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굳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지혁 씨? 그녀의 질문에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태섭 의원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민준 학생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나? 지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이민준은 그저 돈 많고 아나무인인 동급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혁은 서연에게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배후에 이태섭 의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민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설명을 들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과 이민준의 사소한 갈등이 이제는 두 거대 세력의 충돌로 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지혁에게 엄청난 부담이자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군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작게 떨렸다. 그러자 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아니,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태섭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언젠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대였어. 오히려 내 덕분에 그의 본색을 더 빨리 알게 된 것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을 굳힌 듯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어. 우리 둘이 함께 맞서야 할 문제가 된 거야.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더 이상 계약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은 이제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로 비화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만 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화려한 풍경조차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녹여내지는 못했다. 권지혁은 평소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태섭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그의 표정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정치라는 이질적인 영역의 싸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다. 우선은 유진테크가 가진 모든 법무팀과 홍보 채널을 동원해서 이태섭 의원의 공격을 방어해야겠어. 언론 플레이에는 언론 플레이로 맞서고 법적인 트집에는 더 완벽한 논리로 대응하는 수밖에. 지혁은 전공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거대한 자본과 최고의 인재를 동원한 힘의 대결. 그것이 지금까지 그가 세상을 상대해 온 방식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결심한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혁 씨,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이태섭 의원이 가장 바라는 그림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지역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뚜렷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지역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스마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늘 책과 논문만이 가득했던 그녀의 손에 지금은 전자펜이 들려 있었다. 이태섭 의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한 사업계에 가까워요. 우리가 유진테크의 힘으로 그를 공격하면 그는 이걸 거대 기업의 횡포이자 미래 산업을 독점하려는 야욕으로 포장해서 여론을 선동할 거예요. 결국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최하연은 스마트보드에 이태섭이라는 이름을 중심에 쓰고 그로부터 여러 개의 선을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직위를 통해 구축한 이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에서 나와요. 그녀의 펜 끝에서 건설사, 저축은행, 사모펀드, 언론사의 이름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것은 이태섭이라는 거미가 짜놓은 거대하고 추악한 먹이 사슬이었다. 지역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늘 조용하고 수줍어 보이던 세상 물정 모를 것 같던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구조를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유진테크 최고의 전략 분석팀이 며칠 밤을 세워 내놓은 보고서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이태섭이라는 개인 한 명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스템 전체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전체가 흔들릴 때까지 하나씩 조용히. 그녀는 자신이 그린 네트워크의 한 지점 명성건설이라는 이름을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쳤다. 명성건설, 이태섭 의원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죠. 최근 몇 년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특히 그들이 최근 수주한 신도시 개발 사업, 분명 이태섭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예요. 지역은 이제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가 계약으로 곁에 둔 여자는 단순히 똑똑한 명문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겨진 무서울 정도의 재능을 가진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그는 서연이 왜 그토록 학업에만 매달렸는지, 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 비범한 통찰력은 평범한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고립시키는 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이 전쟁터에서 그녀의 재능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없었다. 대신 전장을 함께 헤쳐나갈 동등한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 이제부터 이 싸움의 지휘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맡아. 나는 당신의 검과 방패가 되어주지. 그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기대어 싸울 등을 내어준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굳게 얽혔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였다. 그 즉시 권지역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회사 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특별팀을 소집해. 데이터 분석, 재무회계, 사이버 보안, 법무팀까지 T1급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모든 보고 라인은 나에게 직통으로 연결하도록, 그리고 이 팀의 모든 운영과 지휘 권한은 강서연 씨에게 위임한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지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유진테크가 가진 모든 정보와 자원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 사람, 돈, 기술, 그 무엇이든. 그는 자신의 왕국 전체를 그녀의 손에 기꺼이 맡겼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단순한 공부방이 아닌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실로 변모했다. 유진테크의 최고 엘리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서연에게 보고를 올렸고, 스마트보드는 이태섭 카르텔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갔다. 잿빛 유령처럼 캠퍼스를 맴돌던 소심한 여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거대한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방역의 서막이 바로 이 작은 서재에서 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강서연이 설계한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실행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이 되었고, 서연은 그 중심에 앉아 모든 줄의 미세한 떨림까지 통제하는 냉철한 거미와 같았다. 유진테크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특별팀은 이제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이태섭 카르텔의 가장 약한 고리인 명성건설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서연의 지시에 따라 팀은 해외에 설립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명성건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시작했다. 동시에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단기 채무 상환을 압박하는 금융기법이 동원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유령처럼 그 누구도 배후를 짐작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시장에는 명성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가 교묘하게 퍼져나갔고, 불안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다. 거대한 성벽에 작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재무팀 보고에 따르면 명성건설의 당이 부채 상환 만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주가와 자금 흐름으로는 만기 연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팀장이 서연의 앞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론전이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압박하더라도 이태섭이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기를 막아낼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능성마저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명성건설을 도울 수 없도록 만드는 명분이 필요했다. 바로 부패 정치인이라는 낙인이었다. 서연은 팀이 수집한 이태섭의 비자금 관련 자료 중 명성건설과의 유착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부 핵심 증거만을 따로 출연했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터뜨려 그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 자료를 박성진 기자에게 전달하세요. 서연은 USB 하나를 법무팀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박성진 기자는 거대 권력에 굴하지 않는 탐사 보도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다. 단 우리가 배후라는 사실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입수한 공익제보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며칠 후 박성진 기자의 컴퓨터로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믿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첨부된 파일 안에는
이태섭 의원의 차명 계좌에서 명성건설의 사주에게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기자의 날카로운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태섭 의원의 국회의원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명성건설의 주가 폭락 소식에 이어 박성진 기자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방에서 압박의 전화가 빗발쳤고 그를 믿고 따르던 동료 의원들조차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권지혁의 소행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아무런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정보가 새어나간 거야? 이 무능한 놈들. 이태섭은 자신의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그를 극도의 불안과 편집증에 시달리게 했다. 평소의 냉철함을 잃어버린 그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 기사를 막으려 했고 금융감독기관을 움직여 시장에 개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움직임은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살 뿐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이민주는 더욱 초조하고 난폭해졌다. 학교에서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조차 이제는 그의 눈치를 보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추락하는 권력의 속성을 그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온전히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저 여자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버지는 바쁘고 자신은 무력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내야만 했다. 다 모여. 이민주는 박소희를 비롯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강서연 전연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끝장낸다.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덫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 서연은 거대한 통제실의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명성건설의 주가 그래프, 이태섭 의원의 동향, 그리고 이민준의 주변 인물들의 SNS 활동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가 쳐놓은 그물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지역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서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예요. 이제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거예요. 그녀가 친 거대한 그물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여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섭 의원의 견고했던 성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민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늘처럼 믿었던 아버지의 권위는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들 앞에 속절없이 흔들렸고 교내에서 그를 향했던 경외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동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세계는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은 단 한 사람 강서연이었다. 이민준의 뒤틀린 머릿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이자 파괴자였다. 이성을 상실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원초적인 증오와 파괴 충동만이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계획이나 계산 따위는 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짐승과 같은 마지막 발악뿐이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 년을 완전히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가 끝장나. 이민주는 인적이 드문 학교 뒤편 공터에서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광기로 쉬어 있었다. 박소희를 비롯한 몇몇은 그의 모습에 겁을 먹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엮여버린 그들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의 계획은 지극히 원초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강소연을 외진 곳으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시는 그 누구 앞에도 나서지 못하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를 극진히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해커를 고용해 서연의 할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의 공식 번호와 똑같은 발신 번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니 급히 병원 뒤편에 지정된 장소로 와달라는 거짓 문자를 보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니 조용히 혼자 와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책을 보던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와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즉시 차갑게 식었고 모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병원 정문이 아닌 뒤편으로 오라는 것도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의 비서실장에게 미리 약속된 코드 문자를 보냈다. 사냥을 시작합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그녀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를 띄웠다. 여왕의 안전이 최우선. 사냥개들은 이미 목표 지점에 배치 완료. 권지혁이 그녀를 위해 붙여준 최고 수준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이미 서연의 모든 동선을 위성으로 추적하고 있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민준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폐공장 지대였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를 스치며 괴기한 소리를 만들어냈고 바닥에는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약속된 낡은 창고 앞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인형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중심에는 이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처럼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강서연. 내년의 유일한 약점이 그 늙은 할망구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민준을 더욱 자극했다. 왜 말이 없지 무서워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건가?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네가 감히 나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남자 2명이 서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박소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외면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민준의 손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바로 그 찰나. 굉음과 함께 창고의 낡은 철문들이 사방으로 터져 나갔다.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어두운 창고 안을 대나처럼 밝혔고 완전 무장한 경호팀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다. 이민준과 그의 무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특수부대의 작전 현장 같았다. 요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제압했고 저항하던 몇몇은 바닥에 고통스럽게 나뒹굴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혼란이 정리된 창구 안서연은 여전히 조금 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사령관처럼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바닥에 무력하게 엎드려 있는 이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쳐놓은 덫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덫으로 유인당한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했다는 것을. 창고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었다. 납치 및 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었다. 이민준의 마지막 도박은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패착이 되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권지혁이 조용히 걸어나와 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실행한 아내에 대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만들어내는 푸른빛과 붉은빛이 공포에 질린 이민준과 그 무리들의 얼굴 위를 현란하게 오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았던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빙산의 일각 그 차갑고 압도적인 실체였다.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현장을 통제했다. 이민준과 공범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수갑을 차야 했다. 이민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강소연을 보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패자에 대한 조롱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났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이민준에게는 가장 큰 공포이자 굴욕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동등한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 어리석은 말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한편의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건은 언론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현역 국회의원 아들 동급 여대생 납치 미수 현장에서 체포.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을 뒤덮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벌 2세의 탈선으로 여겨졌던 사건은 박성진 기자의 후속 보도가 터져나오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성진 기자는 서연 측이 은밀하게 제공한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이민준이 네가 감히 나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라고 외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납치 미수 사건을 이태섭 의원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아들의 범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그 어떤 정치 스캔들보다도 대중의 도덕적 영린을 건드렸다. 이태섭 의원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청렴하고 강직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비호한 부패한 권력가일 뿐이었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을 어설프게 덮으려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이 뻔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이태섭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그리고 명성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기다렸던 순간 그녀가 설계한 마지막 단계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만 이미 사방이 막힌 쥐는 동족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재정난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명성건설 회장은 이태섭 의원이 자신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검찰에 비밀 장부를 제출했다. 그 장부에는 지난 수년간 이태섭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과 그 대가로 받은 특혜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나의 둑이 무너지자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었다. 이태섭의 비호 아래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던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서로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앞다투어 폭로를 시작했다.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비리 의혹을 터뜨렸고 이태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상아탑은 불과 며칠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태섭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불체포 특권 포기 동의안이 가결되는 치욕을 겪었고 곧바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초췌한 얼굴의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가 검찰청사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진테크의 권지혁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중단된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유진테크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어받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지혁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방금 전 초라하게 사라져간 이태섭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었다. 이태섭의 눈이 증오로 번뜩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화면 속에서 권지혁의 바로 뒤편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했다. 이태섭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 기업 유진테크의 막강한 자본력이나 권지혁의 비범함이 아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아들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바로 저 평범한 여학생의 침묵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의지와 천재적인 지략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패배를 넘어선 존재 자체의 소멸을 느끼게 하는 완벽한 파멸이었다. 상아탑은 그렇게 완전히 붕괴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한국대학교 캠퍼스에는 기묘할 정도의 평온이 찾아왔다. 이태섭과 이민준 부자의 몰락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이 작은 상아탑의 낡은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더 이상 공공연한 특권의식이나 배경에 대한 노골적인 자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빈자리에는 노력과 실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조심스러운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이태섭 의원은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축제한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몰락한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초라하게 퇴장했다. 이민중과 납치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들 역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소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그녀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히 캠퍼스를 오갔지만 이제 그녀를 향하는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무시나 경멸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애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캠퍼스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에 초연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남은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졸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격렬한 싸움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어느 날 오후 중앙도서관의 익숙한 구석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녀에게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권지혁이 처음 학교에 나타났을 때 서연을 향해 비웃음을 던졌던 무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 강서연하고 예전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철없이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가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평온함만이 흘렀다. 그녀의 용서의 남학생은 오히려 더 미안한 얼굴이 되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인 뒤 돌아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졸업식 날이 되었다. 잿빛 하늘이 거치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축복과도 같은 날이었다. 서연은 수석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성공에 대한 상투적인 조언 대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았던 순간들, 불의에 맞서 싸웠던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고 가장 단단한 바위에도 작은 풀씨는 뿌리를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는 졸업식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졸업식이 끝나고 서연은 학사모를 쓴 채 인파 속에서 권지혁을 찾았다. 그는 요란한 경호원도 위압적인 분위기도 없이 그저 평범한 졸업생의 가족처럼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축하해 서연아. 내 아내 정말 자랑스럽군. 그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교정을 걸었다. 이제는 그들을 향해 수근거리는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 혹은 부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혁을 바라보았다. 지혁 씨, 우리 사이에 있던 그 계약서, 이제는 필요 없게 됐네요. 그녀의 말에 지혁은 웃으며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2년 전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계약 결혼 서류였다.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고 또다시 찢어 잘게 조각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려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맺어진 계약은 끝났어. 지혁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다. 그의 눈은 세상 가장 진지한 빛으로 반짝였다. 이제 이 찬란한 햇살 아래서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어. 어떤 위기나 시련이 닥쳐도 서로의 곁을 지키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겠다는 계약. 당신의 생각은 어때? 강서연 씨.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기꺼이 그 계약에 서명할게요. 내 유일한 파트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학교 정문 앞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학교 앞에 나타났을 때 모두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차였다. 하지만 이제 그 차는 더 이상 위압적인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온 두 사람이 함께 돌아갈 따뜻하고 안락한 안식처처럼 보였다. 1년 후 유진테크 회장실. 권지혁은 까다로운 해외 합작 투자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 차림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와 지혁이 보고 있던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와 조항들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더니 몇 군데를 짚어내며 명쾌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단기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일 거고요.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지혁은 감탄과 사랑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역시 우리 회사 전략기획실 실장님은 다르군. 서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등 돌린 채 숨어 지내던 학생이 아니었다. 유진테크의 핵심 브레인이자 권지혁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 그리고 그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내였다. 늘 무시당하던 학생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들 앞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새벽이 펼쳐져 있었다.